자, 데일리안에서 잠룡열전이라는 약간 기획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룡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제 추측입니다만 여기 보면 어쨌든 야권 차기 정치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12명 있어요. 홍준표, 김태호, 나경원,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정욱, 김동연, 김병준, 윤석열, 황교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잠룡열전 1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는 홍준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뭐 김태호를 다루고 그 다음엔 나경원을 다루고 이렇게 쭉 갈 것 같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데일리안이 분석 기사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 시간은 홍준표다. 이 분석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우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당원 제78조가 대선 240일 전부터 대선의 예비 후보 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대선은,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 9일이니까 2019년 7월 12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대권 레이스가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다. 실질적으로는 1년도 안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14일이니까 7월 14일이니까 1년도 안 남았다. 대선 레이스가. 어떤 사람들은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벌써부터 대권 타령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대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해야 됩니다. 지금 대권 타령이 아니고 지금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하면 비정상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개나 소나 다 대선 주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네임드 정치인, 연예인급 정치인은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뭐 윤석열은 뭐 정치인이 아닌데 일단 뭐 유명하긴 하니까 황교안 뭐 이 정도.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인지도가 좀 낮고 그냥 억지로 껴주면 유승민 정도까지. 김태호, 원희룡, 홍정욱, 김동연, 김병준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누군지. 인지도가 낮아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알만한 그런 연예인급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뭐 지금 춘추전국 시대니까 여러 사람을 다룬다는 의미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최근 통합당 내에서는 흥행과 감동, 확장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자는 논의가 물밑에서 한창이다. 제가 이 얘기를요, 한 1년 반 전부터 한 것 같아요. 1년 반 전부터. 황교안 대표 때부터. 최근에 이제 드디어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독도님, 경민님, 김정숙님, 이재봉님, 네, 모래시계님, SJY님, 네, 반갑습니다. 은숙 서울부동산님, 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처럼 대선 후보 경선을 하자. 크게 판을 벌려서 확장성과 감동, 흥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경선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룰이 중요해요. 이 룰을 대선 후보 경선으로 하긴 하되 특정인에게 유리한 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거의 90% 이상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인이 만약에 이때까지, 김종인이 이 일을 할 때까지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김종인은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미래통합당에 있는 당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두 눈 시뻘겋게 뜨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약 팔지 못하게, 사기치지 못하게, 국민들에게 사기치지 못하게, 룰로 장난치지 못하게 우리들이 감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장난친다. 100% 장난칩니다, 여러분. 네, 율티비님, 당내 대권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어요.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정해진 후보를 밀면서 타당 대권 후보들과 경쟁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네, 맞습니다. 이 밑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티비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볼 때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뒤로 밀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땡큐넥스트님이 밉지만 미래통합당에 당원 가입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미래통합당에 당원 가입을 하고 책임 당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면 우선 중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데일리안이 아랜서치에 의뢰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은 4.15 총선 이후부터 3개월째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계속 1위를 하고 있다. 4월 달에는 13%, 5월 달에는 10.9%, 11% 가까이, 그리고 최근에 6월 달에는 12.7%를 보이면서 유승민 9.3, 안철수 8.6보다 더 확실히 우위에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고 있다.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어드밴티지 없이, 미래통합당 혜택 없이, 당빨 없이 무소속으로 당선도 되고 지금 야권 대선 지지율 1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북한의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등으로 현 정권에서 펼쳐진, 문재인 정권에서 펼쳐진 남북미 대화가 위장평화 회담이 아니었냐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자 홍준표 재평가 바람도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맞았다. 이때 당시에 모든 정치인들이 무식했거나 속았거나 용기가 없어서 셋 중에 하나죠. 이때 위장평화 회담이 있었을 때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 세 사람의 위장평화 회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홍준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여기에 속았거나 위장평화쇼에 속았거나 아니면 비겁해서 말을 못했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빠글빠글 했는데 홍준표는 나 홀로 이건 위장평화쇼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 외로이 외쳤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야 그때 홍준표만 맞췄어. 홍준표 말고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홍준표는 이건 위장평화쇼입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고 온 나라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진실을 얘기했었다. 결국 홍준표가 옳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휘발유님,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포지션도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원내냐, 원외냐의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여러분. 원내가 훨씬 유리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권 주자 중에서 원내가 거의 없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낙선하거나 불출마했기 때문이다. 다시 잠깐 사진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원내가 누가 있을까요? 원내, 홍준표 의원이죠. 김태호 의원이죠. 나경원 떨어졌고, 유승민 불출마했고,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아니고, 김태호, 홍준표, 원희룡. 세 사람만 지금 현역이고, 그 중에서 국회의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원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일단 유리하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는 김태호는 사실 좀 대선 주자라고는 하는데 사실 인지도가 너무 없습니다. 뭐 경남 지역에서는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사실 김태호를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네, 독도님, 홍준표 의원님 대통령 되셔서 이 나라 원상복귀 시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여기 돌아가서 원내가 2명밖에 없다. 지금 야권 범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중에서 원내는 홍준표, 김태호 말고는 없다. 다들 떨어졌다. 떨어졌거나 불출마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수의 심장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5선으로 생환한 홍준표가 일단 가장 유리하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내에 있으면 여론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홍준표는 느긋한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볼까요? 다시 사진으로 들어가서. 지금 유승민, 나경원 이미 잊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 나경원과 황교안은 굉장히 나쁜 걸로 떴죠. 아주 비겁한 모습으로 떴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나머지 분들도 비슷비슷하고요. 최근에 그나마 원희룡과 오세훈이 어떻게든 지금 이 이슈를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요. 왜? 뭔가 이슈를 잡지 않으면 언론에서 멀어집니다. 여론에서 멀어집니다. 저물어 가는 겁니다. 네, 김정숙님이 정확한 표현을 하셨네요. 저물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내가 훨씬 유리하다.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홍준표는 원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씩 툭툭 던져도 언론이 받아 써준다. 왜?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마음 먹을 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이다. 입법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는 무소속 신분이지만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을 지금 퍼레이드로 내고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법안까지 연속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으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국회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홍준표는 이런 법을 원하는구나. 만드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네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것이 기사화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원내 신분이 대권 행보에서의 유리함으로 연결되는 대목이다. 지금 홍준표가 내놓고 있는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들은요. 다 대선 공약들입니다. 다음에 대선에 나갈 때 이게 다 대선 공약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지금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안을 혼자 발의할 수 없는데 국회법 제79조 1항에 따라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할 때 동의를 해줘야 돼요. 사인을 받아야 돼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사인이 있어야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계속 편안하게 입법을 하고 있어요. 입법 발의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가. 아주 편하다. 무소속인데. 왜? 미래통합당 소속이 아니지만 통합당 내에서 영향력이 살아있다. 지금 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할 때 사인을 해주고 있다. 홍준표를 찾아오기도 한다. 그리고 홍준표가 법안을 만들려고 할 때 다들 와갖고 사인을 해준다. 즉 통합당 내에서 무소속이지만 영향력이 살아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자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인선 후보를 말하는 거죠. 홍준표가 총선에서 이기자마자 이인선을 물밑 지원했다고 알려진 한 통합당 의원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홍준표에게 울면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거 오해입니다. 홍 의원님. 저 그런 적 없어요. 저 이인선을 도운 적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울면서 홍준표한테 전화한 의원도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도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준표와 별로 관계가 편치 않던 다른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선 축하와 즉각 복당을 주장하는 글을 직접 올렸다.
홍 의원과 한 방씩 주고받은 전력이 있는 또 다른 통합당 의원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홍준표를 만났다. 뭐 이 외에도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홍준표와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권 관계자는 이를 가르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이 홍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보험 성격이 있을 거다.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홍준표 대망론에 대한 기대감이 통합당 내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홍준표가 확실해. 홍준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라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친해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안에 꽤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망론은 현실화할 수 있을까? 먼저 보수정당이 후보로 선출되고 대선에 나아가서 진보 좌파 후보를 꺾고 당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두 개의 절차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 만약에 홍준표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 경선에서도 당연히 이긴다. 본선에서 홍준표가 대선 후보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본선에서 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본선에서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홍준표가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선에서 이길 수 있지만 본선에서 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인기를, 지지도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보수 정권이 이어질 때는 보수 지지자들이 강성 우파를 찾지만 홍준표가 강성 우파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권을 빼앗기고 진보 좌파 정책의 폭주가 이어지면 일단 이것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선 승리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노무현 정권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했던 보수 지지층이 2007년에서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을 선택했던 게 그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홍준표가 실제 본선에서 좌파를 꺾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은 홍준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거는 거의 사실에 부합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홍준표 의원도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분노는 노무현 정권 때의 한 10배 정도에 달할 거다. 그래서 조금 아니게 보여도 야 그래도 저 사람이 본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일단 보수 지지층은 그쪽을 택할 것이다. 좀 약간 좌파 냄새가 나. 말하자면 야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저 사람이라면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면 그쪽으로 지지층이 결집될 것이다. 홍준표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인 노령층, 대구 경북 등에서 기대보다 부진한 측면이 있긴 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 본선에서는 홍준표를 찍을 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우파들 표가 아니라 확장성이고 젊은 사람들의 표입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 우파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홍준표 의원입니다. 유티비님 대권 후보 선점의 유리함은 1. 원내 2. 불출마입니다. 낙선자는 사실 가능성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부분 첫 번째가 원내냐 아니냐 두 번째가 불출마를 한 사람이냐 아니냐 세 번째는 낙선자인데 낙선한 나경원, 황교안 이런 사람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티비님 네, 감사합니다.
관건은 확장성이다. 홍준표는 젊은 층, 남성층에는 좀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과 호남에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홍준표를 싫어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거짓선동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발정제 프레임,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선 승리 가능성을 의심받으면 경선에서도 선택을 받기 어렵다. 호남표와 여성의 표를, 여성의 지지를 끌어와야 된다. 전북에 있던 어떤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 전북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의 아내분이 전북 출신이죠. 그래서 전북의 사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별로 홍준표를 찍지 않았다. 그쪽에 지지율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본선에서 호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와 대결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영남표를 결집을 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 친문 세력이 전통적 수권 전략인 영남 후보를 내서 영남표 일부를 가져오고 호남은 그 영남 후보를 전적으로 몰아주기를 다시 택한다면 홍준표도 호남에서 적어도 9에서 10%대 득표는 해야 당선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근거를 대고 있어요. 역대 대선을 보면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이 호남에서 4%밖에 못 얻어와서 졌다. 승리했던 이명박은 9%, 박근혜는 10.5%를 얻어왔다. 호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라도에서 10.5%의 득표율을 얻어왔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호남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인 겁니다. 호남을 버리면 안 되고 여성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호남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야, 어차피 전라도는 우리 안 찍어. 호남 버려. 차라리 우리 찍을 사람들한테 애를 쓰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도에서도 그래도 1%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회창은 4%밖에 못 얻었는데 박근혜는 10.5%, 6%, 6.5%를 박근혜는 더 얻어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홍준표도 최소한 8%에서 9%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선을 해볼 만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라북도에서는 13.2%를 얻었다. 그런데 홍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2%를 얻었다. 이회창 4%인데 홍준표는 2%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탄핵 대선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전라도가 몰표로 그냥 확 땡겨졌어요. 그런 탓이 큽니다. 지금 해보면 2%는 당연히 넘게 나옵니다. 그러나 10%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말 미래통합당과 홍준표 의원이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해서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라도 포기해. 어차피 우리 안 찍어. 아닙니다. 박근혜 때 10% 넘게 호남에서 표를 가져왔습니다. 남고 여저 홍준표 의원의 최근 차기 대권 지지율 흐름에서 잡히는 현상이다. 지난 대선과 2017년부터 2018년 당대표직 수행 과정에서 집중적인 음해의 대상이 됐던 탓이다. 민주당과 맞서 싸웠고 대선 후보로 나왔고 문재인 정권 초기에 당대표를 하면서 좌파와 열심히 싸우다가 각종 안 좋은 프레임에 시달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홍준표의 여성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편인데 이것을 홍준표가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뤄놨습니다. 지금 잠룡열전 1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뭐 제 느낌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라도 쭉 이렇게 다루면서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이다 하면 나머지 사람들을 흑백 처리를 하고 나경원을 컬러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데일리안에서 다음, 뭐, 잠룡열전 2, 3 쭉쭉 나갈 텐데, 누구를 하더라도 이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희룡은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원희룡, 오세훈 당연히 할 것 같고, 나경원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승민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도 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